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 같은 거 안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오늘은 땅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많이 놀렸죠. 이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같은 거는 물론이고 비타민 E, B,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심혈관 질환 개선이에요. 이 미국의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땅콩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굉장히 많아요. 땅콩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땅콩에 함유된 이 모노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땅콩에 함유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또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이로운 작용도 같이 하죠. 또 이러한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도 돕고 심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또 이 땅콩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이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혈관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이러한 땅콩은 우리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중년층과 노년층한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땅콩이 함유된 비타민 E나 폴리페놀, 특히 그 레스베라트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 뇌 건강에 도움을 줘요.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신경세포도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같이 해주거든요. 이러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같은 지방산을 포함하고도 있고 뇌 기능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신경 전도 속도를 또 높여줘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놀라기는 이른데, 이러한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또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땅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조금만 먹어도 우리 몸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도 하는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과식도 예방할 수가 있고 체중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도 공급하는 데 일조를 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도 도와줘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 근데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칼로리가 많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알이나 20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입니다.
땅콩이 당뇨에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혈당 지수도 굉장히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땅콩에 포함된 이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땅콩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 또한 혈당의 흡수를 더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콩은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땅콩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평가가 되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땅콩의 효능 5번째,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땅콩에 들어있는 이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피부 세포를 유해한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이 성분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염증도 줄여줘요. 또 우리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땅콩은 굉장히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기도 하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렌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이 밸런스를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염증도 줄여주고 트러블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 상처 치유도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쪽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또 놀라운 효능이 있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6번째,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땅콩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또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땅콩의 놀라운 효능 7번째,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굉장히 좋은 공급원이에요. 땅콩을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어요. 또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용한 대체식품이 될 수 있는데, 100g 정도의 땅콩은 약 2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 단백질의 함량이 100g당 30에서 35g인 거를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충분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아서, 삶아서? 모두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 생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생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볶거나 구운 땅콩은 이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는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요.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도 있고, 또 땅콩의 껍질에는 이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적게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 또 두 번째는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 소화가 용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도 덜 생성이 돼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는 땅콩을 삶아 드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돼요. 땅콩 버터를 땅콩에 버터를 넣어가지고서 비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되고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거죠.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가 있어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 같은 데 발라 먹으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가 있겠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이러한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예요. 땅콩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는데,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시는 분들이면 절대 피하셔야 되고, 가벼우면 이런 알러지 증상은 목이나 혀의 가려움, 발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알러지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호흡곤란, 혈압 저하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매우 심각한 반응도 일으킬 수 있어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땅콩 섭취를 꼭 중단하시고,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것인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는 과다 섭취예요. 땅콩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손쉽게 우리는 과다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0알에서 한 20알 정도인데, 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는 땅콩 섭취할 때는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거예요.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땅콩의 겉면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이 시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또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한번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으로 먹는 거면 상관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시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땅콩 섭취 시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되는 건데,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던져놓고 보관하진 않으셨죠?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되기가 쉬워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고, 조직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세포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땅콩은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또 곰팡이도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요. 이 독소는 강력한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우리 간에 또 손상을 주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죠.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죠. 이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조금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고 약간 맛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먹기에도 좀 찝찝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무르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먹기에 좀 꺼려지는데, 근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못 먹는 바나나는 아니에요. 단맛이 약간 적은데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가 당뇨 환자에 도움이 된다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이 저항성 전분이란 게 풍부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그럼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결국에는 우리 장에 유산균의 먹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장의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인슐린 감수성도 풍부하게 해주고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 초록 바나나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노란 바나나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로 노란 바나나인데, 이 초록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에틸렌가스 때문이에요. 나무에서 똑 떨어진 바나나는 이 꼭지에서 에틸렌가스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이 초록색을 띠게 만드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색소가 에틸렌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돼요.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고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더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이유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향도, 단향도 더욱 강해지고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돼요. 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도 풍부해져요.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 갈색의 반점이 또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해요.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높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바나나가 상한 게 아닌가, 이 갈색 반점을 보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됐어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 높았으며,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우리 NK 면역세포를 또 활성화도 시켜준다고 해요. 이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도 하고, 이 TNF라는 종양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세포의 증식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도 유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려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라고 보이죠. 이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흔히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다양한 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잖아요.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운동 경기를 우리가 TV로 보다 보면 선수들이 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줘서 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 균형도 깨지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의 평형을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죠.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이 남성은 약 한 4,700ml 정도 되고 여성은 3,500ml 정도 되는데,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도 오르고 우리 심장에 무리도 줄 수 있으면서 이 근육의 경련도 일어나게 돼요. 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대표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가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도움도 줄 수 있죠. 또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 비타민 B6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고, 또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이렇게 정신질환도 같이 예방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세로토닌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비타민 B6는 우리 몸의 호모시스테인 농도도 조절해줘서 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을 줘서 우리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유예요. 엥? 우유? 바나나 우유? 이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서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죠.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도 극대화시켜주기도 하는데, 이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도 세로토닌의 분비도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예요. 이 소화력이 좋은 분들한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소화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고 해요. 바나나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가 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위염이나 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이에요. 바나나에 함유한 섬유질은 대부분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 장내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좀 과하게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하죠.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 오트밀에는 이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해서 배변도 원활하게 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이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바나나와 함께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줘서 다이어트에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칼륨은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이나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이런 증상도 올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나 심장마비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량 섭취 시 신장이 약하신 분들, 또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도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을 주의하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서 파인애플이 있어요. 이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도 돕고 소화기 질환에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세 번째는 바로 카카오예요. 바나나는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이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줘요.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같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이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예요.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이 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이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과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데 걸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줘서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열대 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 색이 굉장히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요.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 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에도 아까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 또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말 그대로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켜주고
우리 세포를 더 늙게 만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영양소를 같이 섭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그 당뇨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이에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흔히 우리 요새 시중에 많이 판매되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장이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담당하는 기관이고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수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수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 주스.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기침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예요. 또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이름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뭐 등등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잡화꿀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천연꿀 말고 벌에게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사양꿀이라고 하죠.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서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나 꿀 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라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꿀에는 향균 작용이 있는 이 프로폴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는 이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영상 보세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은 약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티스푼으로 섞어서 마시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약 73% 정도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2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이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해서,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이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온도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이 돼서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줘서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위궤양을 막고 이 경련성 통증도 억제해서 위장의 연동응전도 촉진하고 가스 제거도 같이 배출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이 위약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실험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란 말일 수가 있겠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중 두 번째는 마늘이 있죠.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꿀과 마늘이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한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꿀은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 몸에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무예요. 무를 채를 써서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걸 드시면 너무 좋은데,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에 우리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도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약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이 되고 치료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이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 성분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만성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또 힘들 수가 있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가 없는 분들,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마른 기침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을 채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 꿀생강은 기침에 당연히 좋고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도 드시면 컨디션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